2025년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6년을 앞두고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아주 대담한 예측이 하나 나오고 있어요. 네. 바로 15만 달러에 도달할 거라는 전망인데요. 15만 달러요? 네, 현재 가격에서 무려 75%나 급등해야 하는 수치죠. 근데 솔직히 이게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예측이에요. 그렇죠. 지금 상황만 보면요. 올해 비트코인 성적표를 보면 오히려 하락했잖아요. 반면에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70% 넘게 폭등했거든요. 완전히 반대로 움직였죠. 네, 완전히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뭐랄까 판타지 같은 예측이 나오는 걸까요? 오늘 저희는 이 예측 뒤에 숨겨진 아주 논증적일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가정을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상황만 보면 정말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이 예측은 현재의 시장 데이터가 아니라 시장의 판 자체를 뒤엎을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사건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아, 잠재적인 사건이요? 네, 단순히 과거 패턴을 반복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본질, 그러니까 디지털 골드라는 정체성이 지금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시험대 올랐죠. 이 서사를 강제로, 인위적으로 부활시킬 수 있는 예상치 못한 플레이어의 등장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측이 현실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면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역설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그 조건들을 하나씩 풀어보죠. 일단 숫자 자체부터 좀 얘기해 볼까요? 1년에 75% 상승. 네, 75%. 고통의 자산 시장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수치잖아요.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게는 과연 현실적인 목표 범위 안에 있는 걸까요? 일반적인 자산이라면 당연히 비현실적이죠. 하지만 뭐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의 역사는 평범함과는 거리가 좀 멉니다. 하하, 그렇죠. 2012년 이후의 데이터만 봐도요. 한 해에 세 자릿수, 그러니까 1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한 해가 7번이나 있었어요. 7번이요? 와. 네, 심지어 가장 성과가 저조했던 강세장으로 꼽히는 2015년에도 36%는 올랐습니다. 아, 그러니까 75%라는 숫자가 적어도 비트코인이 보여줬던 그 변동성의 역사 안에서는 불가능한 영역은 아니다. 뭐 이런 거죠. 과거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말을 정말 100만 번은 들은 것 같지만 확실히 변동성이 이 자산의 DNA인 건 분명하네요. 네, 그렇죠. 특히 2018년에 74%나 폭락하고 바로 다음 해인 2019년에 95% 급등했던 사례를 보면 이게 눌린 만큼 더 높이 튀어오르는 용수철 같은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럼 2026년에 그런 급등을 촉발할 만한 특별한 동력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지적입니다. 2019년과 유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아, 어떤 환경이죠? 크게 두 가지 동력을 꼽는데요. 첫째는 계속되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입니다. 뭐 전 세계적인 관세 전쟁이나 미국의 거시경제 둔화 가능성 같은 우려들이 여전하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훨씬 더 구조적인 변화인데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이 아주 훨씬 쉬워졌다는 겁니다. 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쉬워졌다 수준이 아니라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라고들 하던데 청취자분들을 위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물론이죠. ETF 이전에는요. 거대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담으려면 아주 복잡하고 위험한 과정을 거쳐야 했어요. 뭐 프라이빗 키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커스터디 문제부터 시작해서 규제 준수까지 온갖 기술적 법적 장벽이 있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냥 애플 주식을 사듯이 자신들이 원래 사용하던 증권사 계좌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와. 이 엄청난 마찰력이 제거된 겁니다. 말하자면 돈의 고속도로가 뚫린 셈이죠. 그렇군요. 과거의 변동성 데이터를 보면 75% 상승이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고 또 기관들의 자금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고속도로까지 완비되었다.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네, 하지만 차들이 고속도로에 들어서려면 강력한 이유가 있어야 하잖아요. 바로 이 이유가 지금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라는 게 문제 아닌가요? 저는 디지털 골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핵심을 짚으셨네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25만 달러 예측은 현재 데이터만 놓고 보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렇죠. 한번 2025년 성적표를 다시 보죠. 금은 무려 73%나 폭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어요. 73%요? 네, 반면에 비트코인은 오히려 7% 하락했고요. 작년 10월 고점과 비교하면 30%나 빠진 상태입니다. 잠깐만요. 다시 들어도 정말 충격적이네요.
73% 상승 대 7% 하락이요. 네, 이건 그냥 지트코인이 점시 주춤한 수준이 아니잖아요. 디지털 골드라는 그 핵심적인 투자 논리가 2025년 한 해 동안은 완전히 틀렸다는 걸 시장이 그냥 증명해버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명백한 데이터 앞에서 어떻게 15만 달러 예측이 고개를 들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이 데이터는 디지털 골드 서사에 대한 완벽한 반증입니다. 올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이 아니라 위험천만한 기술주처럼 취급했어요. 돈은 디지털 골드가 아닌 수천 년간 검증된 진짜 금으로 몰려갔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즉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질 거라는 불안감에 투자자들이 금이나 은 같은 실물 자산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네, 21세기의 대안이 될 거라던 비트코인은 그 흐름에 전혀 동참하지 못했다는 거군요. 동참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역주행했죠. 그리고 2025년에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믿고 보유했던 분들에게는 정말 속이 쓰리고 답답한 한 해였을 겁니다. 핵심 믿음이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부정당한 셈이니까요. 네. 따라서 15만 달러 예측은 현재 투자자들의 인식이 바뀔 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죠? 이 인식을 강제로 인위적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외부의 거대한 충격이 올 거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어요. 강제로 바꾼다니 그게 더 흥미롭네요. 투자자들의 마음을 돌리는 것보다 훨씬 더 극적인데요. 그렇죠. 시장 참여자들의 믿음이 이미 깨져버린 것 같은데 이 죽어가는 서사를 되살릴 수 있는 플레이어가 대체 누구라는 거죠? 가장 예상하기 힘들면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플레이어. 누군가요? 바로 미국 정부입니다. 미국 정부요? 잠깐만요. 그건 정치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시나리오 아닌가요? 네, 그렇게 보일 수 있죠. 비트코인의 막대한 에너지 사용 문제나 불법 자금 활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하잖아요. 어떤 행정부가 그런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국가의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편입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죠?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예측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예산 중립적이라는 개념을 언급한 적이 있어요. 예산 중립적이요? 네. 예를 들어 범죄자들로부터 몰수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그대로 비축하거나 다른 자산을 매각해서 그 돈으로 사는 식으로 직접적인 세금 투입을 피한다면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죠. 하지만 이건 어떻게에 대한 문제고 더 중요한 건 왜 사느냐는 명분입니다. 맞아요. 명분이 가장 중요하죠. 그 명분은 경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가 안보요?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미국의 최대 경쟁국인 중국이나 아니면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다른 국가들이 연합해서 달러를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매입하고 비축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입장에선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나 기업의 자산 증식 차원이 아니라 국가 간의 지정학적 체스 게임에서 비트코인이 중요한 말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글로벌 비트코인 군비 경쟁 같은 시나리오네요. 바로 그겁니다. 군비 경쟁이라는 표현이 아주 정확해요. 한 국가가 시작하면 뒤처지지 않기 위해 다른 국가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이미 유통량의 5% 정도를 보유한 기업들에 매수하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국가 단위의 수요는 시장의 수급 균형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와, 그렇게 되면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히 수요가 늘었다 정도가 아니겠네요. 훨씬 그 이상이죠.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인정했다는 그야말로 공인 도장을 찍어주는 셈이니까요. 그렇죠.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시장은 비트코인을 아주 멋지지만 위험하고 변덕스러운 스포츠카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스포츠카. 그런데 미국 정부가 이걸 국가 전략 비축 자산 목록에 포함시키는 건 갑자기 그 스포츠카를 주력 전투 탱크로 재분류하는 것과 같아요. 와,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은 모두가 혼란에 빠지면서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게 그냥 빨리 달리는 차가 아니었나? 저걸로 전쟁도 할 수 있는 거였어? 하하. 정부의 개입이 디지털 골드라는 2025년에는 완전히 빛이 발했던 그 서사를 강제로 소환해서 시장 참여자들의 머릿속에 다시 각인시키는 가장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미국 정부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비축하는데 우리가 이걸 안전자산으로 보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인식이 퍼져나갈 수 있는 거죠. 아, 투자자들의 믿음이 아니라 국가의 행동이 자산의 성격을 재정의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15만 달러 예측이 기대고 있는 아주 대담하고 거대한 와일드카드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JP 모건은 17만 달러, 펀데스트렛의 톰리는 25만 달러까지도 예측했는데 이런 공격적인 전망들이 결국 비슷한 논리 구조 위에 서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에는 거대한 조건이 따라붙죠. 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이 모든 시나리오는 두 개의 거대한 만약이라는 기둥 위에 서 있어요. 두 개 만약이요? 첫째, 비트코인이 위험한 기술주라는 꼬리표를 떼고 디지털 골드라는 서사를 되찾을 수 있다면, 네,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둘째, 그 서사를 시장이 믿게 만들기 위해 미국 같은 초강대국이 전략적 비축을 위해 매입을 시작한다면 이 두 가지입니다. 결국 가격이 얼마까지 오른다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었군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걸 의미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단순한 투기 자산에서 국가가 그 가치를 보증하는 글로벌 전력 자산으로의 전환. 그 전환의 결과가 15만 달러라는 가격으로 나타날 거라는 시나리오인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역사적인 변동성과 기관들의 자금 유입 통로, 즉 ETF는 상승을 위한 연료와 같아요. 연료. 네. 하지만 이 연료가 폭발적인 추진력을 얻으려면 디지털 골드라는 엔진이 다시 점화되어야 하고 정부의 개입이라는 터보 부스터가 작동해야만 15만 달러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 대담한 예측의 핵심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이 내년에 15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언뜻 보면 비현실적인 예측의 논리적 근거들을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과거의 변동성 데이터에서 시작해서 현재 시장의 동력, 그리고 디지털 골드라는 핵심적인 과제와 그 모든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정부라는 거대한 와일드카드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곱씹어 볼 만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의 논의는 가격과 투자, 그리고 지정학적 관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가, 그래서 그 성공이 오직 기관 투자자와 정부, 즉 비트코인이 애초에 통제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바로 그 중앙화된 주체들의 행동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탈중앙화된 개인 간 전자화폐 시스템이라는 비트코인의 본래 이상과 철학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성공을 위해 탄생의 이유를 부정해야 하는 이 역설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